교양을 키워주는 책 수다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작품 SF 소설입니다.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요. 뭐 영화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필립 K. 딕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SF 소설의 뭐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불리우는 뭐 거장 아닙니까? 네, 거장이긴 한데요.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분은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이 흔들리면 또 집안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솔직히 아버지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커서 네. 보면.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인간적이시죠. 근데 네. 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만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죠. 네. 불안한 아버지 밑에서 또 자라난 아이들이 또 오히려 또 성숙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작품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불안정한 건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도 사실 그렇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고호 같아요. 생전에는 그렇게 작품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그렇게 높게 받질 못하다가 맞아. 나중에 이제 사후에 막 그 작품들이 막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네, 맞아요. 네. 후반기를 맞기도 했죠. 네, 네. 이 1928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죽은 미국의 SF 작가인데요. 82년. 네, 네. 야, 블레이드 러너 개봉하던 해에 죽었네요. 네, 그 개봉 못 보고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네. 이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었고 이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쌍둥이 누이가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필립 K. 딕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쌍둥이 누이 옆에다가 같이 무덤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신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런 작가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요. 이 자라나면서도 수많은 정신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약물 중독에 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작품을 썼어요. 네. 이 44편의 장편 소설과 121편 이상의 중단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 많은 작품들이 죽은 후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 단편이 121편도 엄청난데 장편을 44편을 썼다고요? 네, 굉장하죠. 네. 1년에 하나씩 써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와. 네.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이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블레이드 러너의 그 원작인데요. 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고요. 그 뒤에 그 토탈 리콜, 페이책, 임포스터 컨트롤러,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의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가 되면서 그 명성이 아주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블레이드 러너는 뭐 이제는 클래식이 된 작품이라. 그럼요. 네. 근데 사실 고흐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게 생전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상을 많이 받았다. 네네. 그 높은 성의 사내로 휴고상을 받았고요. 최고상이잖아요, SF에서. 네, 그럼요. 흘러라 내 눈물, 경과는 말했다로 존 캠벨 기념상을 받았고 스키너 다클리로 영국 SF 협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후에 필립 K. 딕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은 현재 그 휴고상과 네뷸러상과 함께 SF계의 3대 문학상으로 꼽히고 있는 상입니다. 대단하군요. 네. PK. 저는 사실 어릴 때요,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이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왜 그 잠 안 오면 양을 재죠. 양 한 마리, 양두 마리. 그거를 응용을 해서 사람들은 양의 꿈을 꾸니까 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알았네요.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그때 그 수수께끼가 풀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네. 어쨌든 82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개봉을 못 본 것도 다행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영화가 처음 개봉되고 나서 혹평에 시달려가지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도 못 알아본다고, 왜냐면 편집을 자기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막 불만이 많았었는데. 네. 하지만 혹평에는 익숙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익숙하다고 해도 참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출연해서 뭐 너무나 많은 그 너무나 큰 히트를 했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바로 그 영화의 이제 원작인데요. 오늘 다룰 책이, 영화는 음모론과 이제 액션, 뭐 이제 그 특수효과 이런 데 더 치중한 편이라면 책의 내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원작의 내용 좀 이시안 씨께서 좀 줄거리를 압축을 해주시죠. 일단 영화와 이 소설이 가장 다른 건 주인공 앤더턴인데,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을 때 앤더턴 그러니까 원래 영화는 탐 크루즈가 주인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모를 보고 딱 상상하고 읽으면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주인공은 물론 명확한 뭐 외모 묘사가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딱 봐도 그냥 배불뚝이 머리가 좀 까진 아저씨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사실 톰 크루즈는 그 원작의 주인공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역을 많이 맡았어요. 네. 잭 리처. 잭 리처 같은 네. 경우도 원작에서는 굉장히 거구로 나오잖아요. 막 맞아, 키가 맞아. 2m에 가까운. 근데 톰 크루즈 사실 키가 작은데. 근데 이 미래 사회에는 범죄 예방국이라는 것인데요. 이 앤더턴이 바로 이 범죄 예방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3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막 하는데 그 예언을 수집해서 범죄를 예견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범죄자로 지목된 인물을 미리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는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 저 사람이 약 5분 후에 범죄를 저지를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 잡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범죄 예방국 덕분에 살인 사건이 지난 5년간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좀 평화로운 사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앤더턴 밑으로 국장 수습의 형태로 워트워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하필이 워트워.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 범죄 예방국 국장이죠. 앤더턴이 앞으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국장은 자기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리 싹 그 카드를 숨긴 다음에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건데 자기가 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트워도 의심스럽고 자기 아내인 리자도 아내이긴 하지만 범죄 예방국 임원이기도 하거든요. 리자도 의심스럽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모함해서 일부러 이것을 조작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일 것이다라고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을 납치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원래 스포일러 전문이시잖아요. 왜 그러니까. 갑자기 몸을 사리시는 거죠? 스포일러 전문 이시안 씨.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범죄 예방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국을 존속할 것인가,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릴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음모를 파헤치는 얘기들이에요. 약간 느낌은 소크라테스 같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소크라테스가 있다라면 네. 이 앤더턴이라는 인물은 자기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신봉해 왔는데 네. 막상 그 시스템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니까 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자기가 구축하고 자기가 믿어왔던 체제를 이제 완전 부정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잡아들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뭐 이런 그렇죠.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그럼요. 벌어지게 되는 살인을 거예요. 저질러도 문제, 살인을 안 저질러도 문제라고 하는 곳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살인범으로 몰리자마자 이제서야 이 소설의 제목이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 중에 3명이 다 일치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2명의 다수결에 의해서 1명이 버려지거든요. 그 의견이 좀 다른 것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니까 그 한 개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나에서 뭐라고 썼는지 봐야겠다. 이러면서 그걸 찾아서 다시 범죄 예방국으로 잠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소위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다수결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도 이제 사실은 그 판결을 할 때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네.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착안한 그 제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범죄의 예방에 100%에 가깝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니고 98점 하고 99점 어디쯤에 가 있다. 99 어디쯤에 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특히 예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 가령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때 내가 있는데 누군가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잠재적 코로나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일단 예방에는 더 안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도 부작용이 아주 없다고는 아예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백신을 맞듯이 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방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럼 나는 그냥 내린다든가 하는 것이 물론 이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나는 절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지라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안전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 같은 박사씨. 경우는 제가 만약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라는 지목을 받았다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디 이를테면 좋은데 호텔을 잡아주고 이제 월급을 주고 맛있는 거를 주고 그리고 자가 격리하듯이 자 네가 2주에 살인을 저지를 거라고 나왔으니까 3주만 여기 있다가 가라. 이러면 환영합니다. 네, 이러면 아주 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검거해서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저지르지 않은 죄를 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해외에서 이렇게 입국했을 때 그 네. 사람이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너는 위험성이 있으니 잠깐만 여기 좀 있어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데서 바다도 이렇게 쫙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네 이렇게 딱 지내게 해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범죄자가 아니라 상을 탄 사람한테 아니 뭐 좋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렇게 예측이 됐을 때 한 2주 정도만 격리를 하겠다. 그쵸. 그 이후엔 풀어주겠다. 이러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저지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벌을 주는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네, 너는 네. 지금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종신형에 처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시안 씨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목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끌어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남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니 근데 그게 앤더튼의 입장인 그렇죠. 거죠. 네. 난 정말 절대 살인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을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할 때 항상 하는 생각은 아니 0.0000%의 그 확률인데 내가 걸리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확률의 어떤 게임인데 네. 걸린 사람들에겐 이런 거잖아요. 0% 아니면 100%인 거잖아요. 그럼요. 나거나 아니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이 필립 K. 딕은 SF의 틀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초반에 이 존 앤더튼 등장했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에서 한번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장미의 이름에 그 움베르토 에코 같은 인물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신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남의 말 절대로 안 듣는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종교에서도 되게 원칙주의적인 종교가 위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존 앤더튼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던지는 어떤 위험을 바로 이 책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책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존 앤더튼이 예비 살인범으로 지목을 받고 나서 갑자기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두 분은 이 대목에서 누구 편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면 무조건 우린 톰 크루즈 편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앞서 이시안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위 존 앤더튼이라는 인물을 이제 묘사할 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리 호감이 가는 인물로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좀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작가의 그 말하자면 생각이 좀 개입돼 있던 게 아닐까. 편견을 없이 오직 인간과 시스템만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봐라. 라는 설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을 의심을 하잖아요. 자기가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시스템을 잘 믿지 않기도 하고요. 그 시스템이 변질되는 건 크게 그걸 운용하는 사람 때문에 변질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졌을 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시대와
지금 뭐 10년, 2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건주의 시스템을 근대에다 적용할 수 없듯이. 네.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어떤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 하면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때 샀어야 돼요. 그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전부 다. 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냥 믿고 있으면 사실은 그 시스템 안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미 그건 10년 전에 지난 시스템인데 난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 시스템이 이미 지나간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존 엔더튼이 이제 지목받는 그 순간 네. 이것이 낡은 시스템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지목을 받으면 저는 저를 의심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완전히 네.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지? 그렇죠. 왜 나는 살인을 할까? 약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을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저거든요. 정말 못 믿겠어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믿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술을 끊은 지 한 4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4년 전 술 끊기 직전에 나한테 너는 이제 술을 끊을 것이고 한 번 끊으면 4년이 넘게 또 안 마실 거야 라고 말을 했으면 전 절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네. 혼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술자를 두고 하하하 내가 4년 동안 술을 안 먹는다고 하하 무슨 얘기야 지금. 이랬을 거다. 그럼요. 예언을 의심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고요. 4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정말 딱 너는 누굴 죽일 거야. 딱 나오면 와 이게 누구지? 내가 누굴 죽이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부정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다. 네. 보통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인다고 예언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와 보러 갔다가 죽이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하면서 싸우다가 죽이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아니 찾아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가 신화라든지 전설 혹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제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문학 작품들을 봤을 때,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그 예언을 듣잖아요. 네. 그리고 신탁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고. 네. 근데 그거를 믿는 주인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보면 아킬레스가 너 트로이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 명예는 얻겠지만 죽음을 당할 거다. 근데 트로이로 갈 때 아킬레스가 그걸 믿었으면 갔겠어요? 근데 가잖아요. 뭔 소리야 하고서 또 가고. 네.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언의 소리, 신탁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어떤 그 상황들. 거기서 어떤 딜레마가 또 발생이 되고 드라마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이 아이가 이 얘기를 안 믿었으면 그냥 아들로 잘 키웠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자기 상황이 아버지인 줄도 돼버리는. 모르고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믿어도 문제, 안 믿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시대는 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그렇죠. 신들도 운명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운명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과학 이런 것들이 하면서 과연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의 어떤 그 문학들, 소위 이제 그 그리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당시 어떤 문학들과 현대의 문학을 나누는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 문학 속의 주인공들은 결국은 운명을 이길 수 없는 비극적인 어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면 현대에 이제 와서의 어떤 인간이라는 건 그 운명과 이제 맞서 싸움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현재의 어떤 문학의 어떤 중심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맞아요. 딱 그 위치예요.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 앤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듣잖아요. 근데 그 예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 예언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스포일러 하셨습니다. 지금. 스포일러 전문가의 타이틀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왠지 제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느낌이네요. 드디어 미끼를 콱 물어가셨어요. 네, 드디어 걸려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자, 저나 이시안 씨는 한마디도 뻥끗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박사님께서 미끼를 확 물어주셨어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지점, 그것이 바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쓴 또 필립 K. 딕의 작가로서의 또 아주 뛰어난 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을 아주 재미있게 끌고 가는 건 이 소설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있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그 말하자면 의심 가는 인물이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렇죠. 아주 그 유려한 형태의 추리 소설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또 진행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추리 소설보다도 저는 미스테리 소설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모가 있고 그 음모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부터 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있었더니 내가 죽어 있었다. 나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설정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 카프카의 변신 비슷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지금 살인범이 되다니라는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상황. 왜 갑자기 이게 나한테 닥쳤지 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저는 여기 설정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경찰국과 군인들이 싸우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군인들이 왜 자기들의 파워를 다시 획득하려고 하냐면 전 이 설정이 제일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 없어진 거죠. 군대 위상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군인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다시 그걸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들인데 저는 사실은 이 주변 인물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조금 거친 면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보면서 뭐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너무 무턱대고 자기의 후임자로 온 그 위트워라는 남자와 아내 리사를 정말 무턱대고 의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아니 만나자마자 의심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박사 씨가 제가 어떤 뭐 그 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중년의 남자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중년 남자 이제 밀려나기 직전이잖아요, 이 남자. 존 앤더슨 지금 밀려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젊은 후임자가 왔을 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제 퇴물이 됐구나. 거기다 이제 아내가 있는데 점점 이제 집에서도 설 자리는 없고 그러니 어떤 그런 피해 의식들이 어쩌면은 나를 제거하려는 게 아닐까? 하나는 어떤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테디가 너무 감정이입을 지금 진짜 엄청 감정이입하시는데요. 네. 저는 모르는 분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SF 소설이긴 합니다만 195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라서 사실은 이 기술적인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암호화된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구멍이 뚫린 카드가 나와요. OMR 카드 같은 거. 그렇죠. 네. 그 영화에서는 막 이렇게 그 홀로그램처럼 네. 막 3차원 영상으로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카드가 나오잖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유원지에 가서 동전 넣으면 오늘의 점괘 알려주듯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소박하다, 순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신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통찰이 더 중요한 작품이라 하죠. 두 분이 생각하시는 SF 소설의 요건, 현재까지도 계속 어떤 시간을 이겨내면서 읽혀질 수 있는 요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SF 소설도 그렇지만 SF 영화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요. 그냥 이 설정 자체가 환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리얼리틱한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리얼하다. 우주선이 진짜 같다. 그런 거.
예전에 그 빅뱅 이론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잖아요. 약간 엽기 코미디 아닙니까? 너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박사들인데 나와서 개그는 이상한 너드 개그를 해서. 근데 거기서 슈퍼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슈퍼맨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뼈가 부러져 죽는다. 그게 뭐 그거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산을 하고 서로 막 논쟁하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그런데 슈퍼맨이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슈퍼맨도 안 봤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러면서. 뭔가 이 설정 자체가 되게 사실은 환상인데 그 안에 좀 어떻게 하면 리얼리즘을 좀 넣을 것인가. 근데 그런 것이 들어갈수록 SF나 SF 소설이나 영화들은 좀 몰입감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행을 보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 좀비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비가 있나요? 없는 좀비를 어떻게 똑같이 만드네. 그래서 뭐 그만큼 이 영화 속의 세계, 작품 속의 세계가 리얼리티를 갖는다. 그 안에서의 어떤 완결성을 갖는다, 완성도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SF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한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한한 상상력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실감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현실감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현실적인 감각 위에 이 상상력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 이게 이 SF 쓰는 사람들의 어떤 만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데요. 네. 이 SF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쓰는 장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상상력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현실적인 장치들을 갖다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을 갖다 쓰는 것이기도 한 거죠. 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상상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가장 인문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필립 K. 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를테면 근본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이것이 그 철학에 아주 오래된 그를테면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철학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 SF라는 장치가 이 필립 K. 딕 소설 보면 나는 누구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주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 네. 속에 주인공들이 닥치게 되죠. 뭐 토탈 리커도 마찬가지고 네. 페이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여주기 좋은 SF라는 장치가 그런 극단적인 설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토탈 리콜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기억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페이첵도 마찬가지죠. 네, 기억을 잃고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전체 서사를 이루게 되니까 결국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립 K. 딕의 또 큰 주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짧게 이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외에 그 소개해 주시고 싶은, 한 편 더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면? 저는 제 인생까지는 아니고 좀 생각의 관점을 바꾼 소설이 필립 K. 딕 소설이 있습니다. 임포스터라는 소설인데요. 임포스터. 어떤 네. 작품입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외계에서 온 스파이 로봇으로 자기가 의심을 받아요. 나는 멀쩡하게 출근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아니다라는 거 증명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스포일러인데.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면 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과정이 또 재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근데 말이야, 이게 진짜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스파이 로봇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터져요. 진짜 스파이 로봇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스위치라는 게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 순간에 터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진짜 가차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갖고 왔다 스포일러.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포일러에 가차 없기도 하고 이 네. 작가 본인이 진짜 가차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이라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관점을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만들었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의 어떤 변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첩보국 솔트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그 케빈 커스트너 나왔던 노웨이 아웃 같은 것도 누군가를 의심받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 사람인 경우도 있고 전혀 아닌 경우도 있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그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도 보면 엉뚱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계속 쫓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필립 K. 딕의 어떤 작품들이 그 현대 어떤 영화라든지 대중문화에 남겨놓은 영향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박사 씨는 어떤 작품? 저는 아무래도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을 꿈꾸는가 그 작품에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필립 K. 딕 같은 경우는 단편도 좋고 장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임팩트 있게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상황들을 주어서 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면 장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깊이 사유하게 하는 면이 좀 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여름 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간에 머물면서 좀 여름 휴가를 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단편과 장편 모음집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사실 이때 어려운 이야기 읽기 싫잖아요. 쉴 때.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어떤 책은 짧고 또 어떤 책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편들이 있어서. 자, 오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이 작품에 대한 한 줄 추천사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상력을 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훈련하고 교재로 삼기에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에 대해서. 네. 박사 씨는? 네. 스스로 좀 신념이 과도하고 자신감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작품이 좀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념에 어쨌든, 내가 네. 공격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신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서. 그럴 때는 조금 좀 흘러가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권하고 싶어요. 주식하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보면 좋겠네요. 최근에 주식과 코인 열풍에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심각한 확신은 심각한 위험을 낳는다라는 이야기. 오늘 북구북구 필립 K. 딕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6.25 다음 날인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전 소설인 커트 버니컷의 제오 도살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